어우, 무슨 냄새지? 이런 분들도 민원을 넣으러 오시네요. 이런 쓰레기 같은 서류는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2024년 10월,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낡은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올해 73세. 40여 년을 이 동네에서 살아온 그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폐지와 고철을 주워 생계를 꾸려가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동네 곳곳을 돌며 재활용품을 수거한 할아버지의 손수레에는 하루 종일의 수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골판지 상자들, 신문지 더미, 빈 캔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가을비 때문에 조금씩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손수레를 멈추고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녀 수빈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회사 최종 면접이에요. 가족관계 증명서 꼭 필요해요. 부탁드려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23살 수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수빈이에게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수빈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지. 할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수레를 다시 끌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지만 서초구 주민센터까지는 아직 20분 정도 더 걸어가야 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서 손녀를 키워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힘겹고 가난한 삶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철수 할아버지를 성실한 할아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나와서 동네를 깨끗하게 치우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동네가 이렇게 깨끗해요. 슈퍼마켓 사장 김 사장은 늘 그렇게 말하며 할아버지를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숨겨진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주민센터 앞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손수레를 건물 옆 구석진 곳에 세워두었습니다. 비를 맞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둔 후 낡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주민센터 건물은 최근에 새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창이 번쩍거리고 깔끔한 외관을 자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동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젖은 옷에서 나는 냄새와 낡은 차림새가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빈이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동문을 통과했습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1층 로비는 넓고 쾌적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곳곳에 놓인 화분의 초록 잎사귀들이 생기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들어서자마자 보안요원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40대 중반의 보안요원 정기태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민원실에 좀 가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원이라고요? 어떤 민원인데요? 정기태의 어조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정기태는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민원실로 가세요. 하지만 젖은 옷 때문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2층 민원실에 도착한 박철수 할아버지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민원실은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중년 부부, 학생들이 저마다의 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앉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미묘하게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수빈이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창구에서는 여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번 창구의 김하나 주무관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27세의 그녀는 6개월 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이곳에 배치된 신입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어렵게 공무원이 된 김하나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과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김하나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또 저런 분이 오셨네. 진짜 냄새 나는데. 쉿, 들릴 수도 있어. 동료가 조용히 말렸지만 김하나는 이미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번호가 불릴 때까지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서류들을 소중히 들고 있었습니다. 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박철수 할아버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했습니다. 김하나 주무관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무슨 민원이세요? 손녀가 취업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대신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정중하지만 조금 떨렸습니다. 김하나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지만 박철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젖은 작업복, 낡은 모자, 그리고 코를 찌르는 냄새까지. 그녀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대리 발급이시면 위임장이랑 신분증 준비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비닐봉지에서 조심스럽게 신분증과 위임장을 꺼냈습니다. 비에 조금 적긴 했지만 글씨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김하나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에 젖어서 글씨가 번져 있잖아요. 아니요, 글씨는 잘 보여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모서리 부분 완전히 젖었고 이런 상태로는 접수가 안 돼요. 김하나는 서류를 할아버지 앞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사실 위임장은 충분히 처리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모두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고 서명과 날인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하나는 할아버지의 외모와 냄새가 불쾌해서 빨리 보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손녀가 내일 입사해야 해서 꼭 필요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하나는 더욱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다른 민원인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어르신, 규정이 있어요. 이런 상태 위임장으로는 절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새로 받아서 오세요. 그럼 수빈이가 직접 와야 하나요? 그런데 애가 지금 면접 준비로 바빠서. 할아버지가 애타게 물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와야죠. 아니면 제대로 된 위임장을 가져오시든지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늘 서류를 받지 못하면 수빈이의 입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민원실 한쪽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우 36세, 지역 주간신문사의 기자였습니다. 그는 오늘 주민센터의 친절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한 취재차 이곳에 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정민우는 처음에는 단순한 민원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공무원의 태도가 지나치게 차갑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안 되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했습니다. 김하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많았고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르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냄새도 너무 나시고 이런 상태로 계속 여기 계시면 다른 민원인분들이 불편해하세요. 민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3번 창구로 집중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냄새가 많이 나나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하나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네, 솔직히 좀 그래요. 이런 분들도 대리 민원을 넣으러 오시네요. 그 순간 정민우 기자가 녹음하던 핸드폰을 멈췄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원 처리 거부가 아니라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 무엇보다 수빈이를 위해 참고 왔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서류 정리하던 이경호 팀장이 소란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45세의 그는 김하나의 직속 상관이었지만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그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아, 팀장님. 이분이 서류가 젖어서 처리가 안 된다고 계속 우겨서요. 김하나가 재빨리 변명했습니다. 이경호 팀장은 상황을 대충 파악했습니다. 사실 젖은 서류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김하나를 감싸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냄새와 차림새가 그에게도 불쾌했습니다. 어르신, 규정상 습기에 손상된 서류는 접수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민원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하나가 갑자기 할아버지의 서류를 빼앗아 들더니 사무실 한쪽에 있는 문서 파쇄기로 향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서류는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안 돼요.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윙. 문서 파쇄기의 날카로운 소리가 민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작성한 서류가 조각조각 찢어져 나왔습니다. 민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너무 심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우 기자는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모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김하나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과 민원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이제 와서 사과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규정 위반 서류를 폐기한 건 당연한 조치예요. 다음부터는 제대로 준비해서 오세요. 할아버지는 무릎에 힘이 빠져 민원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73세의 노인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수빈이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민우 기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3번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서초신문 기자 정민우라고 합니다. 방금 상황을 다 지켜봤는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김하나와 이경호 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기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경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민원인의 서류를 일방적으로 파쇄하고 인격 모독을 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 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하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기사화된다면 자신의 공무원 생활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민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녹음하고 촬영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민우가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민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김하나와 이경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주변 민원인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친절하게 안내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경호가 급히 수습하려 했습니다. 오해요? 서류를 일방적으로 파쇄하고 냄새난다고 모욕한 것이 오해입니까? 정민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두 공무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수빈이가 걱정할까 봐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시면. 박철수입니다. 하지만 인터뷰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민원실을 나갔습니다. 정민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김하나와 이경호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기사화될 것입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녁 정민우 기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촬영한 영상과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들어보며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무원 서비스 개선 기사를 쓰려고 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큰 이슈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알려져야 해. 정민우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냄새난다며 쫓겨난 73세 할아버지. 서초구청 공무원의 충격적 행태. 오늘 오후 서초구 주민센터에서 한 73세 노인이 공무원들로부터 심각한 인격 모독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손녀의 취업을 위해 서류 발급을 신청하러 온 박철수 할아버지는 비에 젖은 서류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담당 공무원이 냄새가 난다. 이런 분들도 민원을 넣으러 오시네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급기야 김하나 주무관은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작성한 서류를 일방적으로 문서 파쇄기에 넣어 폐기하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정민우는 영상 파일과 함께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동시에 게시했습니다.
밤 11시경 기사가 올라갔고 자정을 넘기면서 조회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철수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수빈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수빈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서류 받으셨어요? 수빈이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게, 수빈아, 오늘 서류를 못 받았어. 내일 다시 가볼게. 네, 왜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조금 복잡한 절차가 있다더라.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는 수빈이에게 오늘의 굴욕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착한 손녀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해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내일 꼭 해결해 줄게.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수빈이의 면접에 차질이 생길까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시각 인터넷에서는 정민우의 기사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경 첫 번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73세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공무원들 정신 나갔나? 서류 찢어버리는 게 정상이야? 우리 할아버지 같아서 눈물이 난다. 너무 심하다. 다음 날 아침 6시 서초구청장 최병수는 비서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큰일 났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주민센터 관련 기사가 올라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최병수는 급히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기사 조회수는 벌써 10만을 넘어서고 있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당장 파면시켜야 한다.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시민을 이렇게 대해도 되나?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꼭 사과받아야 해. 최병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사태는 처음이었습니다. 당장 주민센터로 가겠습니다. 관련 직원들 비상 소집하세요. 한편 김하나는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야, 너 인터넷 봤어? 선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인터넷이요? 김하나가 컴퓨터로 기사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어제의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자신의 모습까지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김하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온라인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댓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박철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 유명한 박철수 회장 아닐까? 이름이 똑같네.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그분이 왜 폐지를 주우셔? 사람들 사이에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서초구청장 최병수가 주민센터에 긴급히 도착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구청 간부들이 따라왔습니다. 민원실에는 이미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김하나 주무관과 이경호 팀장을 당장 회의실로 불러오세요. 최병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하나는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이경호 팀장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보고하세요. 최병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김하나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상과 녹음 파일을 다 봤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최병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 시각 온라인에서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정체에 대한 의혹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확인해 봤는데 서초구 일대 땅 여러 곳이 박철수 명의로 되어 있네요. 혹시 정말 그분일까요? 이 댓글을 본 다른 네티즌들이 더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박! 강남구 신사동에도 박철수 명의 건물들이 있어요. 이거 우연일까요? 같은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댓글 하나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 대학 등록금 도와주신 분이 박철수라는 분이었는데 혹시 같은 분일까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시고 그냥 도와주시고 가셨어요. 이 댓글을 시작으로 비슷한 경험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저희 어머니 수술비 익명으로 도와주신 분도 박철수였어요. 병원에서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남기지 않으셨다고. 우리 동네에 20년 전부터 매년 장학금 익명 기부하시는 분도 박철수예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혹시 정말 그분이신가? 그런데 왜 폐지를 주우시지? 온라인은 순식간에 추리게임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철수라는 이름으로 된 각종 기부 기록과 선행 사례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댓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대한건설 직원입니다. 우리 회사 명예회장님 성함이 박철수인데 설마 그분이실까요? 하지만 그분은 수십억 재산가이신데 이 댓글이 올라오자 온라인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대한건설 명예회장이라고? 그럼 진짜 재벌이잖아. 그런 분이 왜 폐지를 주우시는 거야? 이해가 안 돼. 혹시 치매이신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한편 대한건설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회사 직원의 댓글로 인해 박철수 명예회장의 이름이 온라인에 오르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민호 현 대표이사는 급히 박철수 명예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이 모든 소동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초구청에서는 최병수 구청장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사안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을 직접 만나 뵙고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이 모든 소동을 모른 채 동네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굴욕감은 여전했지만 수빈이를 위해 다시 주민센터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그를 쳐다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어제 주민센터에 가셨어요? 동네 슈퍼 사장 김 사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갔었는데요. 인터넷 보셨어요? 할아버지 일이 큰 뉴스가 됐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은 있었지만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뉴스요? 김 사장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할아버지가 당하신 일이 다 기사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있어요. 그 순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길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병수 구청장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주민센터 간부들이 따라왔습니다. 혹시 박철수 어르신이십니까? 최병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서초구청장 최병수입니다. 어제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일로
직접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주변에 모인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찾아올 정도면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최병수 구청장은 박철수 할아버지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르신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나요? 어르신, 혹시 이름을 확인해도 될까요? 성함이 정확히 박철수가 맞으신지요? 네, 박철수입니다만. 최병수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고급스러운 벤츠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중반의 정장을 입은 남성이었습니다. 혹시 박철수 명예회장님이십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명예회장이라는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는 대한건설 장민호 대표입니다. 명예회장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항상 조심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 민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명예회장님,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온 나라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대기업 명예회장이라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최병수 구청장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온라인의 추측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명예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호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기 복잡하구나. 장민호 대표는 경외심 어린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명예회장님, 하지만 왜 이런 생활을?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이분들이 먼저다. 할아버지가 최병수 구청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병수는 더욱 몸을 낮췄습니다. 상대가 시민이 아니라 지역의 유지라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명예회장님, 정말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구청장님, 저를 특별히 대우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한 명의 시민일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 순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 그 유명한 분이셨구나. 어쩐지 가끔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시더라. 20년 전에 우리 아들 학비 도와주신 것도 할아버지셨구나. 김 사장이 갑자기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예회장님, 15년 전에 제가 가게 망할 뻔했을 때 익명으로 도움 주신 분이 혹시?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김 사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요, 김 사장님.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온라인에서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정체가 확인되면서 더욱 큰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확인됐다. 정말 대한건설 명예회장이 맞아. 그런 분이 왜 폐지를 주우시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공무원들 완전 망했다. 재벌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하지만 더 중요한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중요한 건 그분이 재벌이어서가 아니야. 일반 시민이든 재벌이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안 지킨 게 문제지. 만약 정말 평범한 할아버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니 더 화가 난다. 이런 댓글들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이 유명인을 몰라본 실수가 아니라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한편 주민센터에서는 김하나와 이경호가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김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상대가 하필 그런 분이시니. 이경호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박철수 할아버지는 구청장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직원들을 너무 심하게 처벌하지는 마세요. 최병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예회장님,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처벌보다는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병수 구청장은 박철수 할아버지의 관대함에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런 모욕을 당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명예회장님의 넓은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단순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장민호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명예회장님, 저희가 뭔가 도울 일이 있다면. 민호야, 그냥 내 개인적인 일이야. 회사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장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신 것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수빈이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고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대학교 강의를 빼먹고 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인터넷에서 봤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수빈이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빈아, 왜 학교 안 가고?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수업에 집중해요? 정말 괜찮으세요? 수빈이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에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최병수 구청장이 수빈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 최병수입니다. 할아버지께 정말 죄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구청장을 보고도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최병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수빈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빈아, 구청장님도 어려우신 분이야. 너무 화내지 마. 하지만 할아버지, 괜찮다. 오히려 이 일로 좋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한편 온라인에서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과거 선행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우리 아버지 사업자금 도와주신 분이 박철수 명예회장이었어요. 당시 5억을 무이자로 빌려주셨는데 연락처도 안 남기시고 그냥 가셨어요. 우리 동네 매년 익명 장학금 주시는 분도 박철수라는 이름이었어요. 혹시 같은 분일까요? 20년 전 우리 할머니 수술비 익명으로 내주신 분도 설마 정말 같은 분이신가? 점점 더 많은 증언들이 올라왔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수십 년간 조용히 베풀어온 선행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민우 기자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새로운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무원 갑질 사건이 아니야. 숨겨진 영웅의 이야기네. 그는 댓글들을 정리하며 박철수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우 기자는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명예회장님, 서초신문 정민우 기자입니다.
오늘 낮에 뵈었는데요. 아, 기자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피해 사실이 아니라 명예회장님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자님,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명예회장님에 대한 증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수십 년간 조용히 베풀어 오신 이야기들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장해서 쓰지는 마세요. 다음 날 오후 정민우는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빌라의 2층, 30평 남짓한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수십억 재산가의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거실에는 수빈이의 사진들과 상장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얼마나 아끼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명예회장님, 왜 이렇게 소박하게 사시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님, 제 이야기는 좀 길어요. 시간 괜찮으신가요? 저는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차를 따라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 시골 마을에서 농사 짓는 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죠. 17살에 서울로 올라와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정민우는 메모를 하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운이 좋았어요. 아니,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야겠네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25살 때였어요.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한 젊은 기술자가 저를 구해줬어요. 그분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치료비까지 내주셨죠.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철수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이게 사람 사는 이치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선행을 시작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점심 굶는 친구들 밥 사주고, 고향에 급전 보내야 하는 사람들 돈 빌려주고, 그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했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가가 되신 건가요? 30살에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었는데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조금씩 커졌어요. 그런데 돈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40대에 회사가 좀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도움을 주신 건가요? 네. 병원비 못 내는 사람 있으면 병원에 직접 입금하고 학비 걱정하는 학생 있으면 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전달하고 연락처는 절대 남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조심한 게 있어요. 받는 사람이 위축되지 않게 하는 것,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와주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건가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10년 전에 아들 내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깨달았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는 없다는 걸. 정민우는 할아버지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화려한 삶보다는 소박하게, 하지만 의미 있게 살고 싶다고.
수빈이만 잘 키우면 된다고. 그래서 폐지를 주우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죠? 정민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이웃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요. 아, 그런 이유가 독거노인분들,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 공부는 잘하는데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 나중에 조용히 도움을 드리죠. 정민우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검소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 도움을 주고 계신 건가요? 네. 매달 20에서 30명 정도 병원비, 학비, 생활비 필요에 따라서요. 물론 받는 분들은 누가 도와주는지 모르죠. 할아버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과 상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두고 계시는군요. 나중에 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자주 도와주면 의존하게 될 수도 있어서 적당한 간격을 두려고 해요. 정민우는 할아버지의 세심함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을 생각한 도움이었습니다. 명예회장님, 혹시 지금까지 도우신 분들이 총 몇 명 정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0년 동안이니까 수천 명은 될 것 같아요. 정민우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자의 선행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철학이 담긴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비밀로 하셨나요? 공개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자님, 진짜 선행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알려지는 순간 그건 선행이 아니라 자랑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로 어쩔 수 없이 알려지게 되었네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수빈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계시네요. 수빈아, 기자님이야. 인터뷰하고 계셨어. 수빈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평소에 어떻게 사시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정말 평범하게 사세요. 정민우는 수빈이의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수빈 씨는 할아버지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무슨 일이요? 수빈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할아버지가 가끔 어려운 분들 도와드린다고 했잖아. 아, 그거요? 저는 할아버지가 가끔 동네 어려운 분들 쌀이나 반찬 갖다 드리는 정도인 줄 알았어요. 정민우는 놀랐습니다. 수빈이가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빈 씨, 할아버지께서 대한건설 명예회장이시라는 것도 모르셨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빈이가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폐지 주우시는. 할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수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아, 앉아. 할아버지가 얘기할 게 있어. 수빈이는 영문을 모른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아, 할아버지가 사실 회사를 하고 있어. 회사요? 무슨 회사요? 건설회사. 좀 큰 회사야. 수빈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폐지 주우시는 건
그것도 일종의 일이야. 동네 사람들 살펴보는 일. 정민우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수빈 씨, 할아버지께서는 40년 넘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병원비, 학비, 생활비, 모든 걸 익명으로 도와주셨고요. 수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응. 미안해, 수빈아. 지금까지 숨겨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야. 돈이 많다고 화려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 수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정민우는 할아버지와 수빈이의 따뜻한 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진정한 가족애와 아름다운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들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수빈이가 조금 서운해하며 물었습니다. 수빈아, 내가 할아버지를 다르게 볼까봐 걱정됐어.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생각해줬으면 해서. 바보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뭘 하시든 똑같이 사랑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민우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명예회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이미 많이 알려져서 이전처럼 조용히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는 건 어떨까요? 공개적인 활동보다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요. 시스템이요? 혼자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빈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장학재단 같은 거 만드시는 건 어때요? 저도 나중에 취업하면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수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 수빈이가 참 똑똑하네. 다음 날 정민우의 두 번째 기사가 온라인에 게시되었습니다. 제목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숨겨진 40년. 진짜 선행은 조용한 것. 어제 공무원들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박철수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밝혀졌다. 그는 대한건설 명예회장으로 40년 넘게 수천 명의 어려운 이웃들을 익명으로 도와온 숨은 영웅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선행 철학이다. 진짜 선행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며 평생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폐지를 줍는 것도 단순한 검소함이 아니라 동네 곳곳을 돌며 어려운 이웃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감동을 주고 있다. 기사는 순식간에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네. 40년간 익명으로. 상상도 못할 일이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분께 그런 짓을. 돈이 많아서 대단한 게 아니라 마음이 대단한 거네. 하지만 가장 주목받은 댓글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유명해서가 아니야. 만약 정말 평범한 할아버지였어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했던 거 아니야?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할 점이 더 많다. 이 댓글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유명인을 몰라본 실수가 아니라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초구청에서는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최병수 구청장의 제안으로 박철수 할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공개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민센터 대회의실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도 준비되어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소박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수빈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병수 구청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구청 직원들이 박철수 어르신께 심각한 인격 모독을 가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김하나와 이경호도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르신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김하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한 명의 시민으로서 손녀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폐지 줍는 할아버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적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하든 무명이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를 보던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맞는 말씀이다. 정말 깊이 반성하게 된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네. 교훈을 주신다. 우리도 일상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된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한 시민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수빈이를 바라본 후 대답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혼자 도울 수 있는 사람에는 한계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병수 구청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장민호 대한건설 대표도 일어나서 발언했습니다. 명예회장님, 저희 회사에서도 장학재단 설립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초기 운영자금으로 5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민호야, 고맙지만 너무 큰 돈은 부담스러워. 장학재단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명예회장님, 대신 이렇게 하자. 회사에서는 10억 원만 출연하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거야. 할아버지의 제안에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익명으로 학비 도움받은 김지영입니다. 지금은 의사가 되어 일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분이 어르신이었는지 몰랐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저도 장학재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아버지 수술비 도움받았어요. 우리 가족도 어려울 때 익명의 도움받았습니다. 저희도 장학재단에 동참하겠습니다. 회의실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40년간 조용히 베풀어온 선행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의사가 된 김지영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어요. 어르신의 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저도 사업가가 되어서 직원들과 지역사회를 돕고 있어요. 저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나눔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자신의 선행이 만들어낸 선순환의 고리를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을 도운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돕게 만들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수빈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게 진짜 나비 효과네. 한 사람의 선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다니. 40년 전의 도움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감동적이다. 우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최병수 구청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르신의 정신을 본받아 저희 구청에서도 따뜻한 서초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박철수 할아버지와 수빈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놀라웠어요. 수빈이가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수빈아. 내가 도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지.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들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국적으로 박철수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온라인 모금 플랫폼에는 하루 만에 수천 건의 기부가 몰렸습니다. 매월 1만 원씩이라도 기부하겠습니다. 용돈 모아서 10만 원 기부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모금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을 배우고 싶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산에서는 익명으로 30년간 장학금을 지원해온 할머니가 있었고, 대구에서는 조용히 독거노인들을 돌봐온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전국의 숨은 선행자들을 용기 내게 만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정민우 기자는 후속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 박철수 효과. 전국의 선행 바람 불어. 박철수 명예회장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전국적으로 선행 열풍이 불고 있다. 장학재단 모금액은 일주일 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으며 각 지역에서 숨어있던 선행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3개월 후 따뜻한 마음 장학재단. 첫 번째 장학생 선발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500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단상에 서서 장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과 감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장학금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장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장학금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학생이 특별히 할아버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이민준 군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 자신과 동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앞으로 나와봐.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수빈이와 비슷하더구나.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모습이 대견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할아버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야. 행사가 끝난 후 수빈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장학재단 일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수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수빈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1년 후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빈이를 비롯해 장학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신촌 쪽을 돌아볼까요?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거기 새로 이사 온 가정이 있다던데 한번 살펴보자. 할아버지의 폐지 줍기는 이제 지역사회 돌봄 활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방식을 따라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동네 돌봄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초구 주민센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하나는 인권 교육을 받은 후 최고의 친절 공무원이 되었고 이경호 팀장은 시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김하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심으로 모든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학재단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전국에서 매년 2,0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게 되었고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이민주는 의대에 진학해 장래에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박철수 할아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수빈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 없으세요? 수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비밀이 다 알려진 건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수빈아. 오히려 더 좋아졌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잖아.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수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된 것 같아. 그게 가장 큰 보람이야.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으며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수빈이.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는 조용히 행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마음들이 세상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마음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 규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기관이 되었습니다. 수빈이는 재단의 사무총장이 되어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고 첫 번째 장학생 이민주는 의사가 되어 저소득층 무료 진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게 동네를 돌며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 78세가 된 그는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데서 온다는 철학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작은 선행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그것이 또 다른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